자, 1, 2월은 이제 여러분 기본서 교재 처음 이거 완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정독을 하는 게 좀 좋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3, 4월, 5, 6월은요, 정독은 한 번 했으면 됐고, 이제 여러분이 프린트 이제 문제 나가고 이제 중요 부분 설명하면 그 부분만 하시는 게 좀 개론은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문제 유형이 좀 바뀌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이제 우리 개론은 학문이니까 별 문제는 아닌데 다른 과목은 좀 약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기본서 정독을 많이 하셔야 돼요. 법 과목은. 자, 그래서 1, 2월은 우리가 한번 교재 정독하는 것에 여러분하고 별표 표시해 준 그 위주로 이제 3, 4월은 좀 이제 시험 출제되는 부분 위주로 해서 좀 빠르게 진행을 좀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가르쳐 주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2차까지 공부하면 시간 부족을 하니까 1차에서 좀 약간 점수를 이제 좀 따는데 올해 시험은 개론이 좀 어렵습니다. 작년은 개론이 좀 이론이 쉬웠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계산 문제는 당연히 어렵고, 그래서 올해는 좀 작년에 비해서 약간 어렵다 생각하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둘 다 어렵게 안 내요. 민법하고 개론 둘 다 어렵게 못 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민법 출제위원장도 있고 개론 출제위원장도 있는데 서로 전화를 해요. 민법 이제 하면은 이제 한쪽이 어려우면 한쪽은 쉬워야 돼. 그래서 둘 다 어려우면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한쪽이 어려우면 한쪽은 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발 이익 환수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개발 이익은 불로소득이죠. 자, 여러분 개발 이익은 불로소득인데 여러분 많이 듣는 용어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어요.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제2조에 보면요, 개념이 나오거든요. 자, 개발 사업의 시행, 개발 사업을 한다는 거죠. 또 토지 이용 계획이 뭐가 돼? 변경을 한다. 또 기타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정상적인 토지 가격 상승분을 더 넘어갑니다. 정상 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 사업 시행자 또는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우리는 바로 개발 이익이다. 자, 여러분 가끔 있죠. 정상 지가 상승분이 1%인데 예를 들어서 뭐 5%가 올랐다. 그럼 몇 프로가 더 올랐어요? 4%죠. 이게 개발 이익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개발 이익은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정부는 개발 이익을 뭐 해야 돼요? 불로소득이니까 환수를 해야겠죠. 환수. 그래서 여러분 작년 시험에요. 개발 이익 환수 제도가 출제를 했어요. 개념. 아까 불로소득이니까 개발 이익을 뭘로? 어떻게 돼요?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 제도를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시험에는 개발 이익 환수 제도의 개념을 출제했고, 그럼 환수하는 방법은 어떻게 돼요? 예?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방법은 우리나라에서는 두 가지로 환수하거든요. 과세. 과세는 뭐죠?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환수하고, 또 비과세적 방법. 자, 과세적 방법과 비과세적 방법,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방법인데, 과세적 방법은 대표적으로 이 토지 거래 시에 지가 상승분에 대해서 뭐를 부과하죠? 우리는 양도소득세를 우리는 부과함으로써 개발 이익을 우리는 환수를 해요. 자, 지목을 전에서 대로 변경하면 가격이 오르죠. 그래서 이러한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에 따라서 또 간주 취득세를 또 부과함으로써 개발 이익을 환수하고, 또 도시계획세라는 게 있죠. 도시계획세를 또 부과함으로써 개발 이익을 또 환수합니다. 근데 이 세금 이외의 방법으로서 우리 아까 여러분 배우셨던 뭐가 있어요? 우리는 공영 개발이죠. 저렴하게 토지를 수용을 해서 비싼 가격으로 조성된 택지를 매각함으로써 개발 대상 지역의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토지 뭐가 있어요? 비축 제도가 있어요. 자, 토지 비축 제도도 우리는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고, 또 관련해서 수익자 부담금 제도라는 게 있어요. 수익자 부담금 제도도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데, 자, 여러분이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또 뭐를 부담한다?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있어요.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 요거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방법이고, 요즘 뉴스 많이 나오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또 뭐를 부담하죠?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또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재건축 부담금 제도. 요즘 뉴스 많이 나오죠. 그리고 또 토지를 수용해서 보상하는 제도라든지, 자, 이런 건 전부 비과세, 세금 이외의 방법을 통해서 불로소득인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방법이 됩니다. 자, 개발 이익 환수 제도의 개념이 또 한번 출제를 했다는 것을 우리 염두에 좀 두시고, 자, 토지에 있어서 우리가 비축 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45페이지 보시면은 토지 비축 제도인데, 이거는 2009년, 자, 여러분 2009년 2월 달에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법이 있어요. 즉 뭐죠? 요 법 제목도 알아야 됩니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는 토지를 비축하는 제도가 우리가 도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벌써 10년 됐다는 얘기죠. 2019년이니까. 자, 그러면은 이때 도입을 했는데 누가 담당한다? 네, 담당은 LH. 그러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법적으로 토지의 요 비축 업무를 부여받아 현재 수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내에 공공토지 비축을 위한 심의위원회가 있고,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자, 그때 그러면 뭐를 우리 비축을 해야 돼요? 토지 시장의 뭐를 위해서? 안정을 위해서, 토지 시장의 안정을 위한 수요 공급을 줄여서 수급이죠. 수급 조절용으로 비축을 하기도 하고, 산업단지, 여러분 안산에 우리 산업단지의 미래를 위해서 또 비축했거든요. 그래서 또 뭐를 위해서? 공공개발용. 공공개발용으로 우리는 비축을 하고 있다. 이 법률에 근거해서. 그럼 시험 문제는 뭐를 출제를 많이 해요? 시험 문제는 개념. 여러분 우리 개념을 또 시험 문제 많이 냅니다. 여러분 이 시험 출제는 이 개념을 출제하고요. 장단점은 17회 시험에 한 번 출제를 했습니다. 장점, 단점은 우리 17회 시험에 한 번 출제고, 시험에 계속 출제되는 거 뭐죠? 정책수단의 이 개념을 계속 출제한다. 여러분 2년 전 28회는 토지 비축제도 아예 한 문제를 출제했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 개념을 많이 출제한다는 걸 꼭 기억해둬야 됩니다. 자, 개념은 뭐죠? 현재가 아니라, 비축은 뭐를 위해서 비축하는 거예요? 석유, 가스 비축은 미래입니다. 미래.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비축해요. 그러니까 미래의 용도죠. 미래의 용도. 예? 그래서 현재의 용도가 아닌 미래의 용도를 위해서 미개발된 토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으로 매입을 해요. 그래서 일정 기간 국공유지 상태로 보유를 해요. 보유하다가 적시에 공공시설의 용지를 공급을 해주거나, 또는 민간에게 비싼 가격으로 매각 또는 임대해주는 제도를 우리는 토지 비축 제도입니다. 개념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장점은 뭐예요? 장점은 개인에 의한 무질서하고 계획이 없는 무계획적인 개발을 방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도시 계획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을 또 가져요. 비축을 하게 되면은. 또 장점은요, 대량의 토지를 저렴하게 매입을 했어요.
또 비싼 가격으로 민간에게 매각 임대함으로써 뭐를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 그래서 장점 중에 하나가 또 뭐를 환수할 수 있다.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다? 토지 비축 제도입니다.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고 또 뭐다? 적시에 공공시설의 용지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용지의 무슨 수단으로서? 확보 수단으로서 중요하죠. 공공용지를 확보하는 수단으로서는 또 뭐가 있어요? 토지를 여러분 사적 거래에 우선하여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우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미리 뭐를 한다? 매입을 할 수 있어요. 뭐를 위해서? 공공용지 확보를 위해서. 토지 선매라든지 또는 공영 개발을 한다든지 공영 개발 이런 거 다 공공용지 확보 수단이에요. 또 토지 뭐다? 수용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부 공공용지를 확보하는 수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단점은 뭘까요? 대량의 토지를 매입을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토지 매입 비용이 많이 든다. 단점. 그리고 매입을 하고요. 보통 20년 정도 보유하다가 이용을 해야 되니까 매입 시부터 매각 시까지 오랜 기간 동안 국공유지 상태로 관리를 해야 되는 어려운 문제가 발생해요. 관리상의 문제. 그리고 관리를 소홀히 하면요. 누가 이용해? 관리를 안 하면은 저소득층이 들어가서 살지 뭐. 저소득층이 불법적인 토지의 이용이 나타날 수 있어. 불법 점유가 나타날 수 있어요. 불법 점유 대표적인 게 어디예요? 우리 들어가서 살아서 자기 땅도 아닌데 구룡마을 이런데, 예? 거기 그 관리 소홀히 하니까 들어가서 점유해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개발 때 문제 있죠. 예? 우리 오랜 동안 살았는데 대가 달라 이거지. 예?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불법 점유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미래 용도, 미래 용도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정부 스스로 투기자가 될 수도 있는 문제도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토지 투기 방지 대책이 없이 토지를 또 대량으로 매입을 하면은 또 지가를 뭐 한다? 앙등시킬 우려가 있다는 또 문제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죠, 뭐. 그래서 장단점은요, 한 번 출제했어요. 그리고 요 개념만 계속 출제하는 거예요. 개념.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개념. 자, 그리고 토지 비축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관리한다? 예? LH. 예. 그게 2년 전 정답으로 출제했습니다. 자, 146페이지에 임대주택 정책으로 갑니다. 자, 임대주택 정책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 용어를 배워야 될 게 가격 통제 또는 가격 규제라고 해요. 자, 정부가 뭐를 위해서? 정부가 특수한 목적, 어떤 목적이 있어요. 특수한 목적. 자, 정부가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장에 또 뭐 한다? 직접 개입을 해요. 여러분, 시장에 간접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무슨 개입? 직접 개입을 해요.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해서 가격에 인위적으로 통제, 규제를 가하는 것을 가격 통제인데, 이 가격 통제는 크게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최고 가격제, 또 하나는 최저 가격제. 자, 여러분, 최저 가격제 요즘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뭐죠? 최저 임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최저 임금제도, 이게 최저 가격제예요. 예? 그런데 최저 가격제죠. 예? 최소 얼마 이상은 받아야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얼마 지금 8,450원? 예, 그거잖아요. 그건 줘야 돼, 최소. 그게 최저 가격제. 요거는 우리 부동산과 관련 없어요. 최저임금제도는 우리 관련 있는 거 먼저
최고 가격제가 관련인데 여러분이 지금 이제 배우시게 될 임대주택 정책의 첫 번째가 바로 뭐죠? 임대료 규제. 임대료 규제를 임대료 뭐라고 한다? 상한제 또는 임대료 한도제라고 해.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분양 정책에서 나오죠. 분양가 규제 또는 분양가 상한제. 또 27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었죠. 두 가지 대표적인 최고 가격제.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 임대주택 정책이 나오죠. 임대주택 정책은요, 또 시험에 매년 출제합니다. 자, 작년 시험에는요, 두 문제에 걸쳐서 출제했어요. 작년 시험은 두 문제에 걸쳐. 올해는 한 문제 냅니다. 임대주택 정책은요, 요즘에는 섞어요. 임대료 규제, 임대료 보조, 공공주택. 이 세 정책을 섞어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시험 문제 정답 지문을 제일 많이 묻는 문제가 바로 임대료 규제, 임대료 한도제. 여기서 정답 지문을 많이 묻습니다. 자, 그럼 임대료 규제의 목적이 뭐예요? 목적. 자, 아까 특수한 목적이잖아요. 임대료 규제를 하는 목적은 정부가 저소득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뭐 해주기 위해서? 낮춰주기 위해서 임대료 규제를 하는 목적이 있어요. 임대료가 너무 비싸니까 낮추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항상 우리는 뭘로 봐야 된다? 두 가지. 하나는 뭐죠? 단기. 단기에는 임대주택이 뭐다? 공급이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장기는 공급이 뭐한다? 변해요. 요 두 가지부터 우선 판단. 우리 배웠잖아요. 부동산은 공급에 뭐가 있다? 시차가 있기 때문에 단기는 공급은 불변, 고정되어 있고 장기는 변한다. 그것만 알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수요는 어떻게 돼요? 단기는 수요는 기울기 급해. 여러분 기울기 급하다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기울기 급하면 비탄력적. 왜 비탄력적이냐면요. 임대 계약 기간이 있어요. 임대차 계약을 하면 계약 기간 동안 이동을 못 해요. 이동을 못 하면 비탄력적이에요. 됐죠? 그럼 이동을 하면 임대주택 이동 쉽다. 그럼 탄력적이야. 그러니까 단기는 이동하기 어려워서 비탄력적이죠. 그럼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 뭐 하면은 하여튼 만나는 점만 나오면 뭐죠? 균형. 균형 임대료인데 이 임대료를 예를 들어서 60만 원이다.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니까 이 임대료보다 뭐한 수준에서 이렇게 낮은 수준에서 규제를 하자. 규제. 그럼 얼마의 규제를 한다? 예를 들어서 30만 원에 규제한다. 그러면요, 29만 원 받아도 관계없어요. 25만 원 받으면 더 좋아. 근데 많이 받아봐야 얼마? 30만 원. 31만 원은 못 받아. 그러면 이 규제 임대료가 임대료의 뭐다? 상한선을 얘기해. 상한선. 임대료의 상한선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돼? 이 빨간 선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가격이다 해서 최고라는 명칭이 여기서 이렇게 붙은 거야. 최고라는 명칭. 예? 그러니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가격을 얼마까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최고의 가격. 그리고 여기 임대료의 상한선. 가장 높은 무슨 가격? 상한 가격. 근데 시험 문제 내면요. 여기서 여러분이 또 잘 틀려요. 예, 균형보다 밑에 있다고 해서요. 최저로 오해를 또 많이 하고요. 또 상한을 또 뭘로 오해를 해? 하한으로 오해를 많이. 말을 바꿔버립니다. 시험에 내면은. 그러니까 주의를 해야 돼. 최저, 하한이 아니라는 거. 우선. 자, 그러면은 단기는 어떻게 돼요? 단기는 공급량은 어떻게 돼요? 공급량은 고정됐는데 이 가격 차이만큼 임차인은 이득을 얻으니까 어때? 수요는 약간 증가해.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이죠. 여기에 뭐다? 수요량. 그럼 공급량보다 수요량이 균형 상태에서 규제하니까 약간 이 정도 증가를 했어요. 예? 이득을 얻잖아요, 임차인은. 그래서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상태를 우린 전문 용어로 우리 앞에서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상태를 초과 수요인데 여러분 2년 전 27회 시험에 28회 이렇게 냈거든요. 과잉 공급. 과잉 공급이 더 많다? 틀렸잖아요. 수요량이 더 많지. 그게 2년 전 정답입니다. 뭐가 발생한다? 초과 수요가 발생해. 단기는 이렇게 적어요. 자, 또 갑니다. 균형 임대료와 거래량을 곱한 이 면적이 뭐가 돼요? 또 아까 앞 시간에 배웠잖아. 총 수입. 규제를 하기 전에 임대업자의 총 수입이야. 그럼 규제를 했어. 규제를 했더니 총 수입이 뭐야? 규제 임대료와 거래량은 변화가 없잖아요. 공급이 고정돼 있으니까 요 빨간 선이 뭐가 돼? 빨간 선이 총 수입이야. 규제를 하고 났더니. 그래서 규제를 하기 전에 비해서 규제를 하고 난 이후에 임대업자의 총 수입은 뭐한다? 감소합니다. 임대업자의 총 수입이 감소하면요. 정부의 임대소득세 수입도 줄어들죠. 세금 적혀낼 거 아니야. 소득세 수입도 줄어들어요. 그런데 요 부분이 있어요. 요 무슨 부분? 요 부분. 요 노란 부분은 원래는 임대업자의 수입인데 규제를 하고 났더니 요걸 못 받는 거야. 이 노란 부분이 어떻게 돼? 그대로 노란 부분이 공급은 변화가 없는데 이 노란 부분이 임대인에게서 누구에게로? 임차인에게로 100% 소득이 재분배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냅니다. 임대료 규제는 소득이 재분배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질문 떴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런데 그게 막 중간에 막 생략해서 딱 그렇게 내면요.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는 어디서 나온 지문인지. 그런 지문이 이제 시험에 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는 그래서 요 노란 부분이 임차인에게 100% 소득이 재분배되니까 단기는 임대료 규제에 있어서의 효과, 이 효과가 뭐가 돼? 충분히 뭐한다? 발휘되고 있다. 자, 23회 정답이죠. 발휘되고 있습니다. 왜? 요게 임차인에게 100% 소득이 재분배되니까.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공급량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효율성의 상실이 없어요. 그래서 임대료 규제 효과가 충분히 단기는 발휘됐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임대료를 정부가 직접 규제하자 계속 논의를 합니다. 국회에서. 그렇지만은 왜? 뭐 때문에? 표 때문에. 그렇지만은 정부는 반대하죠. 왜 반대하느냐? 장기로 가면 뭐가 나타난다? 부작용이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는 반대를 해요. 예? 그래서 정부는 반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임대료 규제는 직접 개입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직접 개입을 해서 임대료 규제를 안 해요. 그래서 뭘로 규제를 한다? 직접 못하니까. 예?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통해서 임대료 상승률 몇 프로? 5%인가요? 예? 그 범위 내로 상승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법을 통해서 규제하는 거예요. 직접 규제를 못해서. 자, 그것을 염두에 두시면 돼요. 그럼 시험 문제, 이런 거 나면 여러분 진짜 헷갈려.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내요. 출제용 교재는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임대료를 규제하고 있다? 내면은 고민하는 게, 야, 요게 직접 규제인지 간접, 그런 말이 없잖아. 규제하고 있지. 뭐,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통해서. 그런 문제 되면 딱 틀려. 여러분 27년 요거 냈잖아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 중에 있다? 맞지. 어떤 요새는 분양가 상한제 안 돼. 그건 민간주택이지. 주택법에 보면은 공공택지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고 있어요. 잘 봐야 돼, 시험 지문에. 아차는 순간 틀려버립니다. 그래서 시험 지문이 여러분 교재에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이게 잘 보셔야 돼. 어떤 지문들이 출제되는지. 자, 우선 초과 수요 많이 나옵니다. 단기 이제 끝났어. 이제 장기로 갑니다. 장기로 가면요. 임대차 계약이 끝났어. 그럼 거기 사람도 들어오고 또 시장에 또 다른 임차인도 들어와. 그럼 수요는
단기보다 이렇게 완만해. 수요는 단기보다 완만한 뭐가 돼? 탄력적이 돼요. 그럼 수요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뭐가 된다? 균형인데 이게 균형 거래량이에요. 근데 장기로 가면은 단기보다 수요량은 더 많아져요. 수요량은 더 이렇게 많아집니다. 수요량은 많아지는데 또 임대는 이 손해를 보니까 장기로 가면 공급이 변해요. 어찌 돼? 임대인은 임대주택 시장에 자금 투자를 안 해요. 손해본다 왜 해요? 기피하지. 여러분, 임대인이 이익을 보니까 뭐를 해야 돼? 이익을 보니까 임대주택,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을 하죠? 그게 임대주택 등록을 했어. 뭐 세금 혜택 주겠다, 뭐 혜택 주겠다. 등록했는데 정부가 뒤통수 치니까. 그거 없던 일로 하겠다 하니까 열받지. 등록을 했는데, 정부가 이번에 뒤통수 쳤어요. 그거 뭐 70% 하다가 60%면 낮춰버리고 막 하니까 오히려 등록한 사람 손해보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제 정부 신뢰성이 무너지지. 해주겠다는 건 해줘야지. 해줘놓고 나중에 생각해야지. 그래서 요즘에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손해보면 안 해요. 이익 보면 하지. 투자 안 하죠. 또 어떻게 돼요? 임대주택 가지고 봐야 별 볼일 없다. 그래서 비용을 투입을 해서 개조를 해. 뭘로? 자가주택으로. 임대주택이 아닌 자가주택으로 비용을 투입해서 개조해서 팔아버려. 팔면 임대주택이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만큼 뭐다? 임대주택 공급량이 점점 뭐한다? 줄어드는 형상이 나타나. 요걸 중요시해.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 공급량 뭐한다? 감소한다. 시험에는요 또 증가한다 내버립니다. 감소해. 장기적으로는 감소해요. 그러면 사회에서 필요한 양은 어느 만큼? 사회에서 필요한 양은 이만큼인데 실제는 공급이 어느 만큼?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야, 문제가 생겼어. 이 크기만큼 장기적으로 뭐가 발생했다? 초과 수요인데 또 시험에 나올 때 주의해야 될 것은 단기보다 장기로 갈수록 초과 수요는 더 커진다. 되겠죠? 시험 지문에 나올 때 더 커지는데 이 초과 수요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요. 임대주택 뭐를 의미한다? 부족량. 임대주택 부족량을 말한다. 임대주택이 부족했다. 이만큼. 그럼 임대주택 부족이라는 건 뭐예요? 그럼 원래는 규제를 안 할 때는 균형이잖아요. 규제를 했더니 단기보다 장기로서 임대주택 부족이 더 많아져요. 그래서 저소득 임차인은 임대주택 구하기가 장기로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져요. 부족량이 많아지니까. 그럼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임대주택 난이 더욱 장기로 갈수록 심화가 돼. 규제를 할 때는 더 구하기 어려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욕하는 거지 막. 어디 규제하는 국가에서. 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생겨요? 예? 욕하면서 이제 돈 더 많이 주겠더니 좀 달라 해야겠지. 뭘 형성하냐? 암시장이 형성이 돼요. 암시장. 자, 요즘 모 남자 가수 콘서트 하는데 암표가 2천만 원이 돼. 예? 최고. 예? 그 원어원인가? 원어 가수 있어요, 남자. 그룹. 예? 그거 2천만 원까지 가서 암표가. 야, 저는 15,000 주고 영화는 보디가든 봐봤지만 너무 비싸죠. 예? 콘서트 표가. 예? 월드컵은 3천만 원에 간 건 봤어요. 근데 야, 결승전 암표가 너무 비싸. 이 암시장이 형성돼요. 그러니까 아까 뭐예요? 시장은 요게 생겨요. 초과 수요자들이 많다 보니까 경쟁을 벌여요. 경쟁을 벌였더니 이 공급량 수준에서 어디까지? 이론적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수요 곡선과 만난 점까지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어요. 이 가격이 암시장에서 형성되는 가장 높은 최고의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장기로 갔더니 시장의 요 균형 임대료보다 뭐해? 더 높아서 부작용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신규 임차인들은 암시장에서 높은 임대를 내야 되고 기존 임차인은 요 규제 임대료를 내야 돼요. 임대료가 몇 개 생겼어요? 2개.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임대료가 2개 생겼네요. 이중 가격이 형성이 된 거예요. 장기적으로. 그럼 누가 불리해요? 그럼 기존 임차인 요거 내니까
기존 임차인은 별 문제, 신규 임차인이 불리하지. 그래서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서 신규 임차인이 더욱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고 요 임대료의 차이만큼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의 장기로 가면 갈수록 소득 분배의 불균형이 더욱 벌어져 심화가 돼. 누가 더 안 좋아? 신규 임차인 안 좋아. 임대료를 더 암시장에서 더 많이 줘야 되니까.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암시장에서 이제 높은 임대를 들어가 살고 있어요. 사는데 갑자기 어떻게 돼요? 예? 뭐 임대주택 하면 안 좋잖아요. 시설이 뭐 삐걱삐걱하고 뭐 툭 하면은 뭐 이제 수도관 파일됐다 뭐 했다 고쳐달라 하는 순간 나가세요 합니다. 예, 임대인은 임대주택을 유지 보수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 안 해요. 손해 보는데. 그러니까 임대주택이란 품질, 질적 수준은 계속 떨어져. 저하가 되고 임대주택을 둘러싼 주거 환경이 악화되다 보니까 점점 세월에 갇혀서 슬럼화가 돼. 슬럼화, 슬럼 지구가 돼요. 그래서 미국 뉴욕의 70%가 슬럼 지구예요. 왜? 34년부터 지금까지 규제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리사라 거기 못 사니까 옆에 어떻게 돼요? 예? 뉴저지주 가서 사는 거예요. 중상층 이상들은. 예? 뉴욕 못 살아요. 핵심은 누가? 가장 초고소득층 사니까. 결국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 우리나라 반대하는 거지. 나중에 폐지 못할까 봐. 예?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겨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미국은요 3개월 계약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3개월 계약인데 어떻게 돼요? 고쳐달라고 하면 바로 임대료 주고 나가봐라. 얘기 못해요. 본인 돈 갖고 고쳐야지. 예? 우리는 그게 아니죠. 예? 보통 1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는 좀 나은 편이지 외국은 그대로 나가라 합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이제 문제가 많아요. 선진국은. 그러면 시험 문제는 가격을 왜곡했잖아요. 지금 가격 기능이 뭐가 됐어요? 왜곡이 됐어요. 시장의 가격을 지금 통제했기 때문에 가격 기능에 뭐를 가져왔다? 왜곡을 가져왔잖아요. 그럼 이러한 가격 기능의 왜곡은 우리는 임대주택 시장에서 뭐를 자원 배분. 원래는 균형이 있다고 이제 균형이 아니잖아요. 자원에 있어서의 배분에 뭐를 가져오죠? 비효율성을 가져온다. 자원 배분에 또 비효율성을 가져와요. 자, 기존 임차인이 다른 지역에 회사 발령을 받았어요. 그럼 다른 지역 이사 가야 돼요. 이사 가야 되는데 이사 못 가요. 왜냐? 다른 지역 가면 암시장에서 높은 임대를 내니까 이사를 못 가니까 계속 그 주택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기존 임차인들의 이주 기피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주거 이동은 어떻게 돼요? 활발한 것이 아니라 저하가 돼. 저하되면서 다른 지역으로 출퇴근하는데 교통시간을 이전보다 더 많이 허비하게 만들고 또 교통 혼잡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장기로 가면요 부작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부는 임대료 직접 규제를 뭐 한다? 반대. 여러분 임대료 월세 규제입니다. 반대를 합니다. 자,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47페이지까지 우선 설명을 한 내용이 되겠죠. 자, 148페이지로 오시면은 임대료 보호조 정책입니다. 자, 목적이 또 뭐예요? 임대료 보호조는. 임대료 보호조는 개념은 뭘까요? 정부가 임대료의 일부를 무상으로 뭔다? 보조하는 제도예요. 왜 보조하느냐? 목적은 또 저소득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낮춰주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그래서 이 저소득층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조를 해준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간접 개입의 수단. 직접 개입이 아니라 간접 개입의 수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조를 해줄 때, 자, 여러분 현금으로 보조를 해줄 수 있고요.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자, 현금으로 보조해 줄 수 있고 또 뭘로 보조해 준다? 집세로 또 보조를 해줄 수 있어요. 현금 보조를 우리는 소득 보조.
그리고 집세 보조는 가격 보조라고 해요. 자, 여러분이 30만 원 보조해 줄까요? 자, 지금 시장의 임대료는요, 60만 원이에요. 자, 항상 시장의 현재 임대료는 60만 원인데 30만 원 보조해 주겠다. 자, 정부가 저소득 임차인에게 임대료 일부인 30만 원을 뭘로? 현금으로 보조해 준다. 그럼 현금으로 보조해 주면요, 현금 보조해 준 금액만큼 뭐가? 30만 원만큼 실질 저소득 임차인의 뭐가? 실질 현금 보조해 준 30만 원만큼 플러스 시키면 돼요. 실질 소득이 높아져요. 그러면 실질 소득이 높아지면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는 임대주택 소비가 늘어나요. 임대주택 뭐가? 소비가 증가요. 자, 여러분 소득이 높아져서 이전보다 임대주택 소비가 많아지면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 효용도 이전보다 더 높아져요. 그런데 임대주택만 소비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요, 소득이 늘면요, 임대료도 보조 약간 해주고요, 라면도 사고 쌀도 사고 할 수 있어요. 상품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임대주택만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주택 뭐죠? 이외의 상품. 임대주택 이외의 상품에 뭐도 증가한다? 소비도 증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상품 선택의 폭이 넓어지죠? 여러분, 현금으로 보조해 주면요, 상품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소비자는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 소비자 효용이 더 높아져요. 그래서 소비자 효용 증대 측면에서는 현금 보조가 최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시험 문제 나올 때 보조 주면 만족, 여러분 만족 측면에서는 누가 최고? 현금. 현물 싫어해. 현금이 최고야. 요거는 뭐냐? 요건 상품 선택 폭이 다양한데 요건 상품 정해졌어. 임대주택 들어가서 살 때만 보조 주겠다 이거야. 이건 정해졌죠? 이건 상품 선택 다양한데. 그래서 요거는 뭐죠? 집세 보조 또 30만 원 해줬다. 그럼 집세 보조 해준 금액만큼 또 어떻게 돼요? 임대료가 60만 원인데 보조해준 금액만큼 우리는 항상 상대적 말 써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임대료는 60만 원이지만 얼마만 내면 돼요? 30만 원 보조하면 30만 원만 내면 되니까 상대적으로 시장의 임대료는 60만 원 변화가 없지만 상대적으로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임대료는 뭐 하는데요? 하락한 셈이 돼요. 상대적으로 보면은 이제 30만 원만 내면 되니까 하락한 셈이 돼서 또 뭐가 증가한다? 임대주택 소비는 또 증가해요. 그래서 여러분 임대주택을 살 때만 보조해주는 집세 보조는요, 정부가 임대주택 소비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관점에서는 현금으로 보조해주면 안 되고 그때는 뭐로? 집세를 보조해 준 것이 효과적이에요. 자, 이번이 하여튼 우리 보조는 뭐가? 소비자 만족 측면에서 뭐가 최고? 현금이 최고. 지문난 무조건 현금이 최고. 자, 그러면 우리 경제이론 배운 것 갖고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제이론 배운 걸 가지고 수요, 공급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뭐죠? 균형. 이제 배운 것 갖고. 자, 균형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시험에는 말이 중요한데, 여러분 보조를 해주면은 임대주택이라는 수요가, 소비가 수요가 증가하죠? 수요가 증가해. 근데 단기인 공급은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니까 이 크기만큼의 뭐가 발생했죠?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수요자들의 경쟁에서 임대료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임대료는 상승해요. 임대료는 단기는 올랐습니다. 근데 오르면 임대인은 임대료 상승에 따르는 초과 이윤, 불로소득을 얻어요. 이윤을 얻으니까 이윤이 있네? 그럼 나도 공급해야겠다. 공급이 늘어나지. 이윤이 있으니까 공급을 늘린다. 언제까지? 임대료가 다시 언제? 원래 임대료 수준으로 하락을 할 때까지 임대주택 공급은 이렇게 증가를 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여기서 이만큼 임대주택 공급은 뭐다? 증가한다. 그럼 시험 문제 이렇게 내요. 임대료 보조는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OX. 맞죠?
작년에 출제했잖아요. 공급량 증가돼요. 예? 왜 증가되는지 설명을 했습니다. 증가합니다. 그 지문을 출제. 자, 임대료, 보조. 지금 우리나라 하고 있을까 안 하고 있을까요? 물어봐야지. 또 임대료 보조 지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 받으니까 모르지. 받아봐야 할 텐데. 네? 안 받으니까 모르잖아요. 주택, 바우처, 쿠폰인데 여기 교환권. 지금 하고 있어요. 박근혜 정부 4년 차 들어왔을 때 이거 했어요. 자, 뭐가 있냐? 정부는 현금으로 보조를 해주면은 다른 용도로 전용할까봐 뭐를 지급한다? 바우처, 교환권을 주는 거야. 그 교환권 안에 숫자가 있어. 딱 예를 들면은 30만 원 딱 숫자가 있어. 그럼 그 교환권을 주면 돼. 그게 현금이에요. 누구한테 주는 거야, 바우처를? 저소득 임차인에게 주면 임차인은 누구에게? 임대료를 납부해야겠지. 임대료를 납부하는데 임대료는 바우처에다가 뭐를 현금을 더해서 납부를 해야지. 지금 현재 시장 임대료가 60만 원인데 바우처로 30만 원 주면은 현금 얼마? 30만 원 합쳐서 누구에게? 임대인에게 납부를 해야겠지. 그럼 임대인은 정부에 또 뭐를 제시? 바우처를 제시해서 현금으로 지급받아요. 현금. 이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제 여러분이 다음 주에 배우게 될 공공주택이 있거든요. 공공주택에 들어가는 사람은 임대료가 싸요. 예를 들어서 뭐 월 얼마? 13만 원 정도에서 한 20만 원 사이 싸요. 공공주택은. 그런데 요건 민간 임대주택이야. 공공주택은 싸니까 그럼 별도로 요거는 주택 바우처 제도는 뭐에 적용한다? 민간 임대주택에 적용해. 민간 임대주택에 적용을 하는데 여러분이 본인이 전철 타다 보면 신청하세요 이런 게 막 나와요. 보면은 자격 조건이 되면은 어떻게 돼? 신청하면 돼요. 민간 임대주택 신청하면 되는데 문제는 어떻게 돼요? 어느 지역에 신청하든 관계없어. 대상이 되면. 그래서 임차인의 주거 선택권이 보장이 됐어요. 주택 바우처 제도는 임차인의 주거 선택권이 보장되어 있고 민간 임대주택에만 적용합니다. 예? 예? 그래서 누구? 이건 소비자. 임차인의 주거 선택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누구? 공급자가 아닌 소비자, 수요자 중심의 제도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2번 출제했거든요. 2번 출제했는데 작년 출제는 또 요걸 출제했어요. 또 여러분이 주거급여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또 우리가 도입이 됐거든요. 주거급여법이라는 게 또 있어요. 주거급여법 제2조에 보면요. 주거급여라는 용어가 나와요. 주거급여. 이것도 주택 바우처 제도 일종의 주거급여인데 뭐를 줘야 돼? 우리는 주거급여인데 임차료라든지 또 수선, 유지비 또는 수거품 등을 저소득 임차인에게 지급을 하는 것을 주거급여인데 이 개념을 작년에 출제했어요. 작년 시험에 또 주거급여의 개념을 출제했어요. 또.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법 바뀌는 내용들이 가끔 이제 출제를 합니다. 자, 그리고 150페이지에 공공주택 정책이 이제 들어가는데 임대주택 3번째인데 여러분 작년에 공공주택 정책에서 정답 지문을 2개 물었거든요. 2문제 나오는데 하나는 그 공공주택에 관련해서 재원조달면에서 한번 물었고 또 하나는 위탁관리 임대주택 관리업에 대한 업무를 물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이 법상의 용어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는 거기에 150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상의 공공주택 용어 이런 용어들이 본 시험에 출제를 하는데 이 용어에서 어떤 용어가 중요하고 공공주택의 중요 개념 이것은 다음 주에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정책 이론 그리고 우리 개발 관리 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